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간 진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응급실이 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채소 가격이 치솟는 등 물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22대 국회가 뒤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결국 시신으로 돌아오자 휴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했고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 전황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인근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벌인 가운데 러시아는 핵 사용에 대한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2대 국회가 여야 대치 여파로 국회의원 임기 시작 95일 만에야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1987년 개헌으로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진행했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해 열린 개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했는데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6공화국 들어 처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하게 됐다며 뒤늦게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면서도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향한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과 청문회를 남발하고 윤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는 13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35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합니다. 일일 조사 대상은 소고기와 조기 등 농축수산물 23개, 밀가루와 두부 등 가공식품 5개, 외식업 4개, 석유류 3개 품목입니다. 통계청은 정부의 성수품 수급 정책의 기초가 되는 물가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협력해 성수품 반값 할인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을 최대 50%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14개 성수품에 대해 평소 명절보다 6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승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가자 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네타냐후 정부를 규탄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1일 저녁 적어도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고 텔아비브에서만 55만 명이 참여했다고 이스라엘 인질 가족 포럼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텔아비브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 80만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이스라엘 노동자 총연맹도 휴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현지 시간 2일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 수도 키질의 한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하면서 쿠르스크를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도발이 실패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공격한 목적은 돈바스 핵심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는 것이었지만 러시아군은 오히려 전례 없는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4주 가까이 쿠르스크에서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도네츠크 최전선의 공세를 강화해 우크라이나군 요충지 인근 마을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상습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을 면했던 유 씨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그간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 씨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모발에서는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상황은 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까지 받은 유 씨는 석 달 만에 구속 갈림길에도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씨는 뒤늦게나마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검찰이 유 씨에게 한 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판단은 같았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상습 투약입니다. 유 씨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0여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대마 흡연 외에 다른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마취제 투약은 정신질환과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였고 그마저도 의사 판단 하에 이루어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전 2차례 구속을 피했던 유 씨가 법정에서도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 1심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구 달성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남 창원 백화점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겨 한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무서운 기세로 건물을 삼킵니다. 위로는 검은 연기 기둥이 끝도 없이 피어오릅니다. 대구 달성군의 알루미늄 재련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 불길이 커지며 옆 공장으로 옮겨붙자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공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7시간 반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공장 직원 등이 제때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커다란 폭발음이 들린 뒤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대원들도 호스를 들고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경기 하남시의 아파트 주차장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를 발견한 주민이 곧바로 진화에 나서며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남 창원시 백화점에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기 공급이 끊기며 매장 조명이 꺼졌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모두 멈췄습니다. 백화점은 복구 작업을 위해 2시간 반가량 영업을 중단했고 이용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백화점 자체 설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낮 서울 봉천동에선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차량 4대를 연달아 박았습니다. 사고로 버스기사 70대 남성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저 정도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차는 거의 폐차 수순되는 거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지난 5월에 문을 연 22대 국회가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그마저도 현직 대통령 없이 진행돼서 의미가 퇴색됐는데요. 전임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와 맞물려 여야 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22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95일 만에야 본회의장에 모여 대국민 선서를 했습니다. 각종 특검과 거부권, 청문회 전국의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나서야 정식 개원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현재 국회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행정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우여곡절 끝에 문은 열었지만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예산 전국 사이 쟁점 법안 입법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는 검찰 수사를 고리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문 전 대통령 사절을 예방하기로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에 대응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입니다.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입니다. 상대적으로 관망세에 있던 국민의힘 역시 전장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전임 대통령이란 이유로 정당한 수사를 멈출 수는 없다며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도부 차원의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며 보복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는 여론전도 폈습니다. 반면 야당은 지난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현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 끝내 빼선 안 될 칼을 들었다고 격분하고 있어서 갈등은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연방 상원의원 7명과 배우자들을 청와대 상춘제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상원 의원단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인 역할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의원단은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며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 초당적인 지지는 변함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내일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고 9월부터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석 연휴 동안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어제 의사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에서 이같이 전하고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연휴에 병의원 문을 열도록 지정하고 진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의사도 쉬어야 환자를 더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는 연휴 기간 무리하게 진료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진료 능력이 안 되는데 응급 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공백이 가장 큰 건 응급실입니다. 강원 지역의 한 대학병원은 어제부터 성인 야간 응급 환자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인근 병원 응급실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119 구급차들이 줄지어 오던 평소의 바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성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응급실 인력 부족이 원인입니다. 전공의 이탈 후 전문의 5명이 당직을 서며 응급진료를 유지했지만 이달부터 2명이 병가와 휴직에 들어가면서 제한 운영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채용 공고를 내고 의사를 구하고 있지만 정상 운영 시점은 미지수. 불똥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튀었습니다. 환자가 몰리면서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는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강원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한림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모녀는 또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성인이 받을 사람 환자가 없다고 교수가 그러면서 인성병원이랑 일로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요. 그냥 홍천 아산으로 가보려고요. 이명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긴 마찬가지. 앞에 중환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비인후과 그게 없어가지고 정확히 진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료 대기가 길어져 발길을 돌린 한 환자의 보호자는 의정 갈등이 하루라도 빨리 봉합되기를 바랐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살고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세종 충남대병원도 이달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아예 하지 않기로 했고 건국대 충주병원 역시 평일 야간과 주말엔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 정부는 응급실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사건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11일 인천교통공사 직원 2명이 인천시청역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액체를 마셨다가 구토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액체가 락스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직원 등 관계자를 조사하고 CCTV를 분석했지만 아직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쓰레기장에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실탄 300여 발이 발견돼 경찰이 지문 감식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이파도 근처 바다에서 4명이 탄 1.75톤 모터보트가 암초에 부딪혀 전복됐지만 전원 구조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8분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원주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70대 남성이 2m 깊이의 물에 빠진 뒤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자 훈육하며 꼬집은 중학교 담임교사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된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의 생활지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담임교사를 찾아가 자신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난해 7월부터 고등학교 동창에게 8천여만 원을 빼앗고 함께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2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홀인원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추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체류를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체포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다시 검거됐습니다.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임차인 77명의 보증금 119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구독자 10만 유튜버 킹아더 문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동물학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 유튜버가 지난달 29일 반려견을 발로 차서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경찰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창문이 열린 차 안에서 주사기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추가로 숨지자 분노한 시민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인질 협상에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압박했고 영국은 일부 무기 수출까지 중단하기로 하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텔아비브 도심 도로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이스라엘 주요 도시 곳곳에서 이틀째 분노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CNN 등은 가자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인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시위대가 총리실을 에워싸고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인질 협상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agony of staying in Hamas captivity has lost their lives because the government can't make up her mind. 이스라엘 노동자 총연맹도 총파업으로 연대에 나서 공항과 버스 운영이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파업은 철회됐지만 시위는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들이 마지막 희생자이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남은 인질들이 돌아오길 기원했습니다. Just maybe your death is the stone, the fuel that will bring home the remaining 101 hostages.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시신으로 발견된 이스라엘 인질 6명의 생전 모습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 실패를 하마스의 책임으로 돌리며 완전한 승리까지 전쟁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out to destroy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Hamas and the governing capabilities of Hamas, and we're well on our way to achieving both. That is total victory.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영국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 허가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전쟁 시작 이후 서방의 무기 판매 중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 전황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급습한 사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몽골 방문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Теперь речь идет не о том, чтобы двигаться там по 200, по 300 метров вперед. Таких темпов наступления в Донбассе у нас давно не было. 특히 러시아군의 포크로우스크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피란을 떠나 유령 도시가 돼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교통 요충지이자 병참 중심지인 포크로우스크를 러시아가 점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군수물자 조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에 장거리 미사일 제한 해지와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Не все ми отримали з того, що б хотіли застосувати. І не просто фантазія така, що ми хотіли все застосувати, а були домовленості, що ми все це отримаємо. 전황이 격화한 가운데 러시아가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는 고위 당국자 발언도 눈길을 끕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서방의 도발 확대에 대응해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최대 우방인 중국조차 러시아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다소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은 다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요? 네, 어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며 종일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지역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해안과 제주도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륙은 어제만큼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3도, 대전 2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고요? 네, 현재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한데요.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남지방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지방은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남부에 5에서 20mm, 제주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영남 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나 계엄과 관련한 발언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직을 걸고 말하라며 야당의 계엄농단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만성적인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수년 동안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해온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전날 이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런 통계는 산출하기도 어렵고 산출하지도 않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이런 주장은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괴담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생중계로 유포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냐고 반문하며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공을 펼쳤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이어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지켜보시란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과의 거센 공방 속 회동성사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김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충암고 출신이 군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며 군사 쿠데타까지 언급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파벌을 조장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같은 학교 1년 선배이자 충암고 출신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군이 사조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수뇌부와 정보 라인 등 주요 보직을 충암고 출신이 차지하면서 하나회처럼 사실상 용연파 계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후임 경호처장도 충암고 출신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군사 쿠데타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치검찰로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다 장악을 했으니 그건 됐고 이제 조용한 군사 쿠데타로 넘어가겠다. 총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뿐이지 군내 요직을 포진시켜서. 반면 국민의힘은 장성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가 충암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군 수뇌부와 정보 라인이 동문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선동 때문에 군 조직이 망가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표현을 만들고 있는데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정보로 만들어진 정치 선동이 군내 파벌 조성을 조장하고 분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걸 두고 야당은 졸속이라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서 한 1년 반이나 2년 뒤쯤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지금도 저기 영빈관 다 쓰고 다 쓰잖아요. 꼭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합니까? 1, 2년 있다가 가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건 못 옮긴다. 과거에 정부가 그랬지 않느냐.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 과거의 정부의 그런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직전 경호처장이었던 만큼 이른바 이틀막 경호를 둘러싼 논란과 최상병 순직 사건 전후로 핵심적인 통화가 오간 대통령실 경호처 내선 번호를 두고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하루 만에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비공개 발언을 놓고 양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에 의지를 재확인했을 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혜정 기자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은 최대 쟁점인 최상병 특검법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특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비공개 자리에서 자체적인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며 당내 상황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토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한 대표 측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 맞지만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한 명이 그렇게 정하기로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내면 기존 민주당 특검 법안을 철회할 것인지 묻자 이재명 대표는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전만 반복되며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동의하는 안과 야당이 동의하는 안 등 여러 조합을 놓고 최종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의장의 동의권을 적시하는 안은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는 입장이라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 간 입장 차이는 섣불리 뭔가를 결단할 수 없는 고차원 방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 회담에서 특검 숙제를 풀지 못하면서 밀고 당기는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7차 공판이 오늘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7차 공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사령부의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과정 등에서 불거진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미의 해군 해병대가 경북 포항 일대에서 4단급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함정 40여 척과 항공기 40여 대가 참가해 해상과 공중에서 대규모로 입체적인 상륙 작전을 펼쳤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상륙에 앞서 적의 동향을 살피고 위험을 제거하는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를 위해 드론 정찰부대가 정보를 제공하고 한미 특수부대가 해상과 공중으로 적 후방에 침투해 우리 군의 타격 목표 지점을 유도합니다. 뒤이어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와 바이퍼 공격 헬기 등이 적을 타격하며 상륙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정적 행동 단계. 한국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와 미 해병대의 차륙형 상륙 전투 차량에 탑승한 상륙군이 일제히 해상 돌격을 감행합니다. 굉음을 내며 진격하는 한미 해군의 공기 부양정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해안에 전개하며 상륙 이후 육상 작전에 대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한미 해군의 함정은 40여 척, 항공기도 4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해병대는 적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depends on our ROK and U.S. forces continuously working together, shoulder to shoulder, including during this and future Sangyong exercises.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와 미 해병대의 차륜형 상륙 전투 차량이 쌍용 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2년에 시작된 쌍용 훈련은 2018년까지 여단급으로 진행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뒤 지난해부터 4단급으로 규모가 확대돼 재개됐습니다. 영국 해병대 코만도 중대급 부대도 2년 연속 참가했는데 해병대는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육상작전으로 적을 섬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대한축구협회가 수백억 원대 대출을 위해서 정부의 승인을 요청했을 때 상환 계획까지 담아달라는 보완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615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건 감독 선임 절차 논란으로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원래는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위반을 한 거라서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처음으로 대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보냈던 공문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축구 종합센터 건립 예산이 부족해 615억 원을 빌리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공문엔 딱 한 장이 전부입니다. 615억 원 근거를 추산한 게 부침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축구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과 쓸 수 있는 재원을 나열하기만 했는데 그마저도 예산안 보고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속기록에는
질문 하나 없이 거액의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축구협회가 이메일로 자료를 보낸 건 지난 2월 16일과 21일, 그리고 일주일 뒤 두 담당자가 만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문체부 담당자는 대출 필요성과 상환 계획도 봐야 한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대출은 담당자끼리 대면한 다음 날 곧바로 실행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담당자끼리 만나기 전에 이미 대출 서류 작성 절차를 마쳤던 겁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대출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가 자료를 내지 않았고 승인 절차도 멈췄습니다. 축구협회가 615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모두 사용한다면 한 달 이자만 3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말고도 실제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통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 대표 간편 결제 업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판매하는 정황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텔레그램을 적극적으로 압박해서 수사에 협조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화질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공유한다며 구독자를 모집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미리 보기라며 미성년자 노출 사진이 수십 장 올라와 있는데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내고 가입하면 동영상도 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국내 대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안내하는데 한국인 이용자들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언론에도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일반인이 줘도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제보자는 경찰 신고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직접 결제하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료 대화방이 두 곳 있었는데 한 곳에서만 700여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었고 상당수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곳 외에도 비슷한 목적의 대화방이 여러 개 운영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램이 딥페이크뿐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텔레그램 본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대화방 개설자와 참여자 추적 등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N번방 사건에서도 7번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텔레그램을 압박해 변화를 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브라질 대법원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국 내 텔레그램 앱 사용을 금지했고 텔레그램 측은 곧장 백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텔레그램 회사를 상대로 명확한 범법 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서 압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텔레그램을 압박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할 방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675일 만인데 유족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예방과 대응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됐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 없으세요?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검찰은 이태원 참사 전에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명백히 예견됐던 만큼 참사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방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서울청 각 부서에서 여러 차례 인파 집중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사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참사 이전
헬로윈을 맞은 이태원에서 별다른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던 만큼 단순히 10만 명이 모인다는 정보만으로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피켓 시위를 벌인 유족들은 법정에서도 김 전 청장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의 신고에 경각심을 갖고 응답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교통을 통제했다면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족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단지 과실치사로만 그렇게 적용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집니다. YTN 신계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통계처리 오늘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9%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8월에도 2%대 안정세를 지켜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합니다. IMF와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인사들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안정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100년 수상공인 동행축제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11번가에서 100년 수상공인 제품 25% 특별 할인전을 진행하고 전국 100년 수상공인 매장에서 제품 구매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합니다. 2024 세계항공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인천공항 주관으로 영종도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12개 항공사와 유관업계, 학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항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혁신과 도전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가을 꽃게철을 맞아 대형마트들이 뜨거운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잇따라 경쟁사보다 가격을 내리다 보니 100g에 700원대 꽃게까지 등장했는데요. 대형마트가 이렇게 출혈 경쟁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싱한 서해안 해꽃게 판매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산란기를 맞은 꽃게 조업 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가을 꽃게 판매에 나섰습니다. 올해 첫 꽃게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고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사러 나왔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꽃게 가격은 이마트가 100g에 792원, 롯데마트가 850원 등입니다. 이마트는 애초 950원이었던 가격을 최저가 경쟁 끝에 700원대 후반까지 내렸습니다. 마진을 최소화하면서까지 가격 경쟁을 펼치는 것은 이 시기 꽃게가 마트의 효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대형마트의 경우 금어기가 끝난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의 가을 꽃게 매출이 1년 꽃게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수산물이라 고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효과도 있습니다. 꽃게 대형마트에서 할인 구매한다길래 오늘 일부러 왔어요. 구매하러. 꽤 많이 샀어요. 한 2kg도 넘게 산 것 같아요. 여기에 지난 2021년부터 쿠팡이 꽃게 판매에 뛰어들면서 대형마트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생물 꽃게는 산지 확보와 빠른 냉장 배송 시스템까지 갖춰야 해 대형마트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는데 쿠팡은 산지 직송과 다음날 새벽 배송을 무기로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후기나 이런 작성된 글을 보고 평이 좋으면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생필품 등 공산품은 쿠팡이 주도권을 가져간 지 오래. 제철 신선식품마저 내주었다가는 설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마트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파는 5만 원 미만 추석 선물 수가 지난 설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추석 선물 세트 890여 종을 조사했더니
만원에서 4만 원대 사이 상품이 전체 5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설보다 7.5% 증가한 수치로 특히 대형마트에서 10%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10만 원이 넘는 상품 가짓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각각 52%, 38%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협력해 성수품 반값 할인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을 최대 50%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토마토와 청양고추, 양념 소불고기 등을 정상가 대비 반값에 판매합니다. 하나로마트는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사과와 배, 한우 등 농축산물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에선 한여름에 폭설이 내리듯 하루살이때가 도로를 뒤덮어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얗게 변한 도로 위에 사고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부서진 차들 사이로 빠져나가 보려 하지만 바퀴가 헛돌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스노우 체인을 달았고 교통경찰이 눈삽으로 도로를 열심히 치워봅니다. 그런데 차 밖으로 나온 사람들 반팔에 반바지 차림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아예 우통을 벗었습니다. 한여름에 폭설이 내린 게 아닙니다. 하얀 벌레떼가 도로를 습격한 겁니다. 满天飞舞的虫啊，好可怕呀，我疼。 9월의 첫날 밤 중국 후난성 한서우현의 위안강 위에 놓인 교량을 하루살이떼가 뒤덮었습니다. 벌레가 눈처럼 쌓여 교통이 마비되고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10억 마리는 좋게 넘는 것 같다고 추산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탓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就最近持续高温，就促使那个幼虫大禹，就是羽化成为成虫，然后成虫它就有较强的那个趋光性。 지역 당국은 새벽 2시까지 벌레떼를 치워 이튿날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루살이는 해충이 아니라며 오히려 주변 생태 환경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몇 년 전 북유럽 바다에 나타나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았던 흰 돌고래가 죽은 채 노르웨이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발디미르로 불리는 흰 돌고래가 지난달 31일 죽은 채 발견됐다고 노르웨이 비영리단체인 마린마인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발디미르는 지난 2019년 노르웨이 북쪽 잉고야 섬 근처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당시 소형 카메라 장비를 달고 있어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 훈련을 받았을 거란 의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식욕이 줄어들어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가임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지난달 31일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푸바오의 영상과 함께 푸바오가 가임신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40초 분량에 공개된 영상에는 푸바오가 예전보다 활동량이 줄어든 모습이 담겼는데 연구센터 측은 지난달 중순부터 푸바오가 호르몬 변화로 식욕과 활동량이 줄어든 반면 휴식 시간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94번째 생일을 맞은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의 장수 비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현지 시간 1일 버핏의 장수 비결은 코카콜라와 캔디 그리고 삶의 기쁨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장수 비결을 분석했습니다. 포천지는 버핏의 건강한 장수 비결에는 식단 외 생활 습관도 있다면서 8시간 이상은 꼭 자려는 질 좋은 수면 습관과 하루 대여섯 시간 독서와 사색을 통해 다져진 정신적인 건강을 비결로 꼽았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한 곳을 쳐다보며 술렁입니다. 붉게 물든 하늘에 동그란 무지개가 떴는데요. 당시 이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신기한 현상은 지난달 26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포착됐는데 비가 약해지면서 일몰 무렵 태양빛과 접촉해 무지개가 번개와 동시에 나타나는 희귀한 기상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과 장소 등 여러 조건이 완벽히 맞아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에 2024 파리올림픽을 기념하는 오륜 조형물을 영구 설치하겠다는 파리 시장의 계획에 에펠탑 설계자 구스타브 에펠의 후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에펠 후손협회는 성명에서 135년 전 세워진 이래 파리의 상징, 나아가 전 세계에서 프랑스의 상징이 된 에펠탑에 외부 조직의 상징이 영구적으로 추가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 빌딩 숲에 유리창을 청소하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45층 빌딩 외벽을 타고 두 팔을 이용해 사람이 할 때보다 3배나 더 빠르게 유리를 닦습니다. 다양한 센서가 장착돼 있어 유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또 얼마나 힘을 가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는데요. 현재는 건물 옥상에 있는 컴퓨터 운영자를 통해 제어되는데 곧 완전 자율형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처음으로 소집돼 발을 맞춘 가운데 손흥민과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이 오늘 합류합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은 각각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선수가 함께하는 전술훈련은 내일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보치아 맏형인 정성주도 패럴림픽 남자 단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성주는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 1에서 열린 보치아 남자 단식 결승에서 홍콩의 존 러웅에 1대4로 패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2020 도쿄대회 개인전에서 10위, 단체전에서 7위에 그친 정성주는 이번 파리 대회에서 패럴림픽 첫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KB가 박신자컵에서 1패 뒤 첫 승을 올렸습니다. KB는 충남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열린 박신자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3점 슛 8개를 포함해 33점을 올린 강희슬의 활약을 앞세워 일본의 히타치를 물리쳤습니다. KB는 3쿼터 한때 동점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강희슬이 신들린 듯 3점 슛 5개를 연이어 성공하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 BNK는 28득점에 리바운드 12개를 잡아낸 김소니아의 맹활약을 앞세워 디펜딩 챔피언 도요타를 꺾고 1승 1패를 기록했고 신한은행은 KC라이프에 져 2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